자, 3페이지 2절 법 규정이라는 부분을 한번 보죠. 다 그래요. 등록해가지고 다 동영상으로 돌리는 의도는 뭐예요? 응? 자, 법 규정을 보면 5, 6, 7조가 법 적용의 원칙 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지금 5조를 보면 우리 1항부터 4항까지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6조와 7조가 있어요. 그래서 법 적용의 원칙 등,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법 적용 원칙 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얘기한다면, 일단은 이 세 가지 법조가 기준이 되는 건 맞죠. 근데 이 세 가지를 이제 함께 서술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내용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구분했던 것이, 우리의 교재를 보면서 했던 것이 뭐였어요? 부가의 원칙과 법 적용 원칙에 대한 의의를 우리가 정리를 했었고, 그의 유형을 이제 구분했었죠. 네, 그다음 그 유형 중에서도 이 법 적용 원칙의 5조의 법에서 기준과 소극과세 금지라는 이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보면 둘 다 이제 해석상에 의문이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바, 그에 따라 사망이 있었잖아요. 구개심에 대한 내용이. 그래서 해당 해석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한다라고 그 5조 사항을 보면 절차 방법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 다음 페이지 4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우측편 하단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재상으로는 이제 심화 박스에 있는 절차와 방법. 그러면 해석에 관한 부분이니까 5조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구성을 보더라도 되어 있으니까, 함께 서술하는 문제인 경우에 이 구개심이라고 되어 있는 이 절차와 방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마무리에다가 서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5조에 있는 법에서 기준과 소극과세 금지와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분량상으로 봤을 때에 전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5조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물어본다면 결국은 해석 기준과 소극과세 금지에 국한해서 출제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것이고, 두 번째로 이제 역설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결국 5조의 1항, 2항을 먼저 서술하는, 1항, 2항, 3항을 먼저 서술해야 되겠죠. 그렇죠? 5조 1항, 2항, 3항을 먼저 서술을 하고,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절차와 방법을 이제 별도의 목차화해서 이제 서술이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따라서 목차의 구성상 미세한 차이는 있는데, 미세한 차이라고 해봤자 큰 그림을 그리자면 동일한 내용은 다 들어가게 된다. 동일한 내용은 특히 이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특히 관세법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 우리 프린트상에서 이제 6번 목차에 있는 5페이지죠. 맞습니까? 네, 그 6번 목차에 있는 내용이 우리 관세법에만 있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국세기본법에는 당연히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고 관세법에만 있는 내용이었다. 네, 그래서 특히 그 내용에 이제 유의점을 둬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마스터반에서 해야 되는 내용은 4페이지로 가셔가지고 관세법 5조에 대한 내용의 첫 번째 좌측편 상단이 이 네 가지 항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은 겁니다. 법 규정 네 가지. 거기에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면, 첫 번째 법에서 기준, 즉 재산권 부당 침해 금지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제 해석에 해당하는 부분. 그 다음 두 번째 소극과세 금지도 해석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각각의 해석에 대한 세 번째 심의죠. 심의에 보면 둘째 줄에 해석에 관한 사항은 구개심에서 심사할 수 있다. 따라서 그 해석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마지막 네 번째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럼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4페이지 우측편 하단에 있는 박스다. 네, 그렇다면 사항에 있는 마지막 위임이라고 되어 있는 이 목차를 먼저 서술하고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들을 서술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5조에 있는 이 네 가지를 먼저 다 적는다. 알겠죠? 먼저 적는다. 그래야만 해석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설명이 부합이 되는 거예요. 답안 구성이. 네, 그게 유의점. 두 번째, 법에서 기준, 즉 재산권 부당 침해 금지 원칙의 핵심은
해당 법률을 해석해 가지고 이제 결국은 적용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법조계의 원칙이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이 적용하는 데 있어서 법에서 기준, 즉 재산권 부당 침해 금지란 두 가지를 말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세 형평과 한목적성이죠. 우리 교재상에도 법에서 기준 바로 밑에 이 과세 형평과 한목적성에 대한 것이 소목차로 아마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서술하는 거는 문제에서 이 법에서 기준이 주된 논점으로 나왔을 때, 그러면 법에서 기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예, 결국 재산권 부당 침해 금지니까 그 경우는 과세 형평과 한목적성이 필요하니까 별도로 뽑아놔서 첫 번째 표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2항이 이제 소급과세 금지였었습니다. 즉 해석과 관행이라는 부분, 이 해석과 관행에 대하여 행정상 소급과세 금지 규정이 바로 관세법상의 소급과세 금지인 바 첫 번째 단락을 보시면 셋째 줄입니다. 불특정 다수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해석이나 관행을 마치 법 규범처럼 인식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실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아마 이 내용을 제가 말씀으로 이제 전했을 거예요. 그렇죠? 해당 실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핵심 문장은 바로 해석과 관행을 마치 법 규범처럼 인식하고 있다는 게 전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소급과세의 금지 규정이 필요한 것이다. 네. 따라서 합법성을 희생하여 실리이익을 보호하려는 신의성실 원칙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우리가 이제 하나의 판례가 하나 있는데 그거 보면서 이 내용을 또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소급과세의 금지 두 번째라고 되어 있는 박스를 한번 보시면 셋째 줄에 신고납부제도 하에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이죠. 네, 특히 우리 관세행정상 이 소급과세 금지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 필요성이라는 부분이 논제로 제시가 되었다라는 가정 하에서 서술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네, 즉 관세에 납부한 납세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납부한 다음 과세관청이 사후에 그 정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그에 따라 부족세액이 발견된 경우 추가 징수를 하기 때문에 소급과세라는 것은 관세행정상 당연히 불가피하다. 소급과세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게 아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해당 관세 등에 대한 세액이 전가된 이후에, 즉 물품이 판매된 이후겠죠. 사후에 심사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 부족세액이 해당 물품의 관세 등의 세액으로서의 전가가 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소급과세 자체가 금지가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는 이 소급과세의 금지 규정이 필요하다. 필요성에 해당하는 부분이 두 번째 단락 지금 보시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우리 소급과세 금지에 대해서도 과거 기출에서 나왔던 것처럼 적용 요건 그리고 뭐 개념 이 부분을 설명하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개념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1번과 2번이라는 이 두 박스를 좀 활용하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소급과세란 무엇을 의미하고 소급과세 금지란 무엇을 의미한다. 이 소급과세 금지는, 즉 소급과세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최소한의 관세행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왜 이 소급과세 금지가 필요한지, 즉 행정상 소급과세 금지라는 규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그 개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파트이고요. 세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적용 요건, 장기간 특정 사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과세 관행이 일반적인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하죠. 네. 따라서 일반적인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라는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 또는 비과세 관행이 정립되었다 이런 용어를 사용할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과세관청 자신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았다는 의사가 있고, 그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인 것은 당연한 것이고 묵시적인 것도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는 바, 그 의사 표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역시 이것도 명확히 우리 판례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뒤에 나오는 그 사례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제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또 하나 있는 사례가 하나 있으니까 그것도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입증 책임, 효과, 유리한 소급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제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역시 이것도 소급과세 금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과거에 기출된 것처럼 소급과세 금지란 무엇을 의미하고
그에 따른 적용을 하기 위한 요건 또는 이제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것은 명백한 거고요. 서술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관세행정상 소국과세 금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박스에 있는 필요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알겠죠? 다른 행정과 달리 관세행정에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 추가적인 것이 이 소국과세 금지. 이 금지라는 것에 규정을 위반했다. 위반한 처분이다. 그러니까 법을 위반한 처분이다라고 주장하기 위한 그 재반 요소가 입증 책임이 누가 있고 만약에 이것이 법률을 위반한 규정이다. 즉 소국과세 금지 규정을 위반한 처분이다라고 하면 어떠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지. 네. 그리고 마지막 유리한 소급표. 우리 유리한 소급표라는 것은 관세법 전반에 있습니다만은 명문 제도의 운영상 딱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서 가장 적절하게 곧바로 언급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품목불 사연심사. 예,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한 적용 부분이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리한 소급표 이런 부분을 또 언급할 수가 있다. 자, 중요한 건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은 다시 한 번 더 1교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세에 대한 부분, 어느 부분? 부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조세에 대한 부과를 할 때는 법을 해당 조세법을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과세잖아. 지금 소국 과세.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되는 원칙 중에 하나가 부과의 원칙, 즉 부과할 때에 지켜야 되는 원칙은 신의성실이지만 과세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법률에 근거해서 과세할 거 아닙니까? 그때 지켜야 되는 원칙 중에 하나가 소국과세의 금지예요. 그러면 부과의 원칙에 해당하는 신의성실과 법 적용의 원칙에 해당하는 이 소국과세 금지가 당연히 연결되는 거죠. 당연히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국과세 하는 데 있어서 세관장이 사후심사를 해가지고 봤더니 부족세액이 있더라. 그럼 그 부족세액에 대해서 세관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정이라는 절차 등을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분명 소급해서 과세하는 거거든요. 이때 이 과세에 대한 전제가 즉 과세 처분을 받는 납세무자 입장에서는 해당 과세 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냐 또는 부당한 처분이다라고 얘기하기 위한 그 근거가 무엇이냐를 봤을 때 소급과세, 즉 소급과세도 과세, 즉 해당 경정도 부과이잖아요. 부족세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잖아. 그렇죠? 부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신의성실 원칙, 신의 조조 성실히 하겠지. 그런데 그 부과에 대한 과세관청의 신의성실 원칙은 우리 과세관청에 대해서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이 있었잖아요. 제가 5가지로 나눴잖아. 공적인 견해 표명부터 5가지로 나눴지 않습니까? 뒤에 판례 보면 4가지로 돼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4번, 5번을 하나로 이렇게 같이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 과세관청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에 대한 적용 요건을 갖추면 소국과세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소국과세 금지는 무관하다 또는 소국과세 금지는 잘못했는데 신의성실 원칙은 무관하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처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경정도 과세관청의 부과이기 때문에 결국 소국과세 금지를 위반했다라고 하면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동일한 그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잘못했다 또는 한 가지를 잘못했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뒷부분 보면 5페이지에 우측편 하단에 아마 표가 있을 거예요. 소국과세 금지와 신의성실 원칙의 비교라는 표가 있죠. 자, 그 중에 마지막 파트예요. 마지막 파트에 위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6페이지. 좌측편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특정 사안이 두 가지 모두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만약 갖췄다면 이라는 전제죠. 그럼 어느 것 상에도 무방하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입증 책임 자체가 누가 있느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처분을 받은 자가 피해를 받았다.
이 부가처분을 해서 나는 분명 재산권에 대해서 침해를 받은 것이죠. 권리익을 침해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의 원칙, 이 두 가지 원칙을 봤을 때 분명히 연결이 되는 원칙이기 때문에 이 둘 중에 원칙 중에 어느 하나의 원칙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은 분명 각각의 적용 요건을 갖췄다라는 게 전제거든요. 근데 하나의 처분인데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췄다. 그렇다면 둘 다 갖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만 주장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순위가 정해져 있다라는 게 아니라 대전제는 네. 근데 대체로 여러분들이 세관장의 과세처분을 받으면 그 과세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겠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의 신청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의 신청을 생략하고 내가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제기한다. 그 경우 청구인의 주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청구인이 될 거예요. 불복 청구인이 되니까 불복 청구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의 주장을 하고자 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 과세처분이 왜 부당한지, 왜 위법한지에 대해서 주장할 때는 한두 가지 하고 그냥 끝내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통상. 그럼 여러 가지를 접목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른바 때 말씀드렸다시피 과세처분에서 가장 그 어떠한 청구인의 주장을 보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그냥 이게 분명히 이게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장합니다.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다. 시정을 요구한다. 그리고 소급과세 금지 규정도 위배했다. 라고 하면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누가 한다? 위원회가 심의를 거치잖아요. 그렇죠? 위원회가 심리를 하죠. 그 심리를 해가지고 결국 최종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양 당사자 간의 주장을 보고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해당 원칙들은 분명 적용 요건이 명백히 있습니다. 근데 그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있고요. 정말 몰라서도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청구인의 주장을 본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는, 즉 심리할 때는 그 주장에 대해서 잘못됐다, 올바르다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문에다가 언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좀 웃기는 얘기인데 위원회가 그래서 짜증을 내는 거죠. 주장이 너무 그렇다라는 것은 막 주장하지 말고 좀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변호사 간사가 하거든요. 그럼 이 청구인의 주장을 누가 정리를, 전문가인 변호사 간사가 막 적어요. 그렇죠? 우리가 적지. 우리가 적어서 아주 빠질 구멍 없이 열심히 적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몰라서 적는 거냐? 아니거든. 일단 주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러니 이게 좀 불필요한이라는 의미보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면 상당히 많은 부가처분에 대한 주문 결정의 핵심은 전부 신의성실 원칙과 소급과세 금지에 대한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다는 것은 적용 요건을 명확히 모든 주심에서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장을 하든 어떤 사례가 되든 그럼 이거는 완전히 정립된 거죠. 정립이 된 거니까 과세관청에 대한 적용 요건 저는 5가지라고 했던, 좀 세분화시켜서 우리 정리 목적으로 그것과 좀 전에 보셨던 소급과세 금지의 적용 요건 3가지 있죠. 이건 명백한 거니까 어떠한 판례든 동일하니까 숙지하시는 게 좋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과 동시에 사례를 한번 보자고요. 3가지를 제가 뒤에 언급을 했는데요. 6페이지부터 시작되는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주된 그 해당 처분 자체를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다라고 우리 청구인은 주장을 한 겁니다. 납세무자죠. 납세무자가 주장을 한 거고요. 쟁점은 뭐냐면 첫 번째 박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관세법 94조 3호, 그러니까 소액물품 면세는 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3번째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샘플이에요. 그 샘플과 그 샘플에 대한 실질적인 면세 대상 물품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뒤에 나오는 문구, 우리 시행규칙 45조 1항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용경품, 광고용품 4가지 있지 않습니까? 4가지. 거기에 어디 하나라도 해당이 되느냐? 이게 쟁점이고, 청구법인은 즉 납세무자는 해당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우리 과세관청은 해당이 안 되는데 얘는 면세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통관 단계가 이미 끝났고 우리 청구법인인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는 계속 면세를 받아왔던 거예요. 근데 사후 심사를 한 거죠. 누가? 세관장이. 우리 수리주 세액 심사를 한 거예요. 수리주. 그래서 이 심사를 해봤더니 일부는 면세 대상이 맞는데 일부는 아니다. 그러니 이 면세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과세 처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과세 처분을 받은 우리 청구법인은 이 과세 처분이 잘못됐다고 주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 주장의 근거에 신의성실 원칙도 언급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이 사례로 하나 보자라고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내용이 다 나오니까 예, 한번 재미로 보자고요. 재미로 보면 안 돼. 자,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처분의 개요라고 해서 요약한 거예요. 항상 어떤 주문 결정이 있으면 개요를 먼저 언급을 합니다. 자, 거기 보면 보면 의류 전문 기업으로부터 뭐 쭉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두째 줄 뭐 원단, 지퍼, 단추 등 의류 제조용 원부자재를 수입하면서 셋째 줄 254조의 1항 그리고 시행규칙 79조 2에 따라 통관 목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였고 이 의미가 뭐냐면 탁송품 특별 통관 절차를 거쳤다. 얘가 항상 수입을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줄 시행규칙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등 규정에 따라서 예, 상단 위에 상용경품에 대한 관세와 부가세를 전부 면제를 받아서 수입을 한 거예요. 얘가 두 번째 처분청 입장입니다. 즉 세관장 입장에서는 이 탁송품 특별 통관은 목록 통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별 통관에 있어서 목록 통관한 수입 물품의 통관 정보를 사후 분석을 해봤더니 해당 물품에 대해서 봤더니 상용경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경정을 하였다. 그 경정 처분을 한 겁니다. 자, 이에 다 청구법인입니다.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먼저 제기했어요. 얘는. 그리고 이의 신청을 받은 세관장이 봤더니 일부는 경품이 맞더라. 그러니까 세관장 경정 처분 중에 일부는 잘못된 처분이고 일부는 세관장의 처분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구법인입니다. 아니다. 그 일부에 대한 경정도 잘못됐다. 이걸 좀 시정해달라고 이제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세심판원에다가 심판 청구를 이제 제기를 한 거죠.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누가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법인이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딱 그러면 흔히 말해서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냄새가 난다라는 것은 우리 관세법인 중에 어느 하나가 했는 것 같아요. 이 절차를. 네, 그리고 2번 목차 주장을 봅시다. 가에 청구법인에 대한 주장이 있어서 좀 요약해서 제가 읽을게요.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쭉 내려오셔가지고 갈로 1번의 두 번째 단락 보세요. 과세 처분에 있어서 과세의 원인 그리고 과표 금액 등 과세 요건이 되는 사실 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그 입증 책임이 있다. 자, 그 사례를 이제 대법원 뒤에 언급을 했고 넷째 줄 시행규칙상의 상용건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되지만 처분청은 통관 시점에 청구법인의 신고 목록 즉 우리 목록 통관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했고 그리고 현품에 대해서도 검사도 했다. 우리 탁송품의 특별 통관 절차를 보면 엑스레이가 들어가잖아요. 지정장치장과 우리 유효설비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유효설비에서 똑같이 우리가 엑스레이 검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검색도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고 면세 대상인지에 대해서 소명을 요구하고 입증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과하다라는 내용이 지금 두 번째 단락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생략하고요. 갈로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기간 쟁점 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목록 통관 방식으로 신고했다. 또한 상용경품 면세를 적용받아 왔으나 과세관청인 처분청은 그간 쟁점 물품 과세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수리했기 때문에 이 건의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전형적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서 적은 거예요.
이 문장 자체로는 도저히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맞는 거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 주장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문장을 만드는 또 주장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반박은 당연히 처분청이 해야 되겠죠. 우리가 절차를 생각해 보면 이의 신청은 처분청에게 하지만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어때요? 처분청 경유주의죠. 그러니까 해당 세관장한테 이 심판청구니까 심판청구서를 제기하면 의견서를 첨부해가지고 넘기지 않습니까? 그 의견서에 바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을 이제 기재한다고 보시면 돼. 자, 그 기재된 내용이 처분청 의견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해당 처분청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갈로 1번, 갈로 2번. 자, 이 내용이 우리 협약상의 상용견품 등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충실히 설명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아무래도 위원회를 위해서입니다. 자, 이러한 것이 견품이다. 자, 그리고 우리 관세법에도 이 기준에 따라서 견품에 대한 면세 대상 물품을 나열하고 있다. 충실히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 보면 갈로 3번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 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 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언급한 이유는 위에 벌써 갈로 1번에 견품에 대한 정의를 확대해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그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견품의 범주에 들어가야 견품인 것이지 자기 임의적으로 우린 견품입니다 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연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 갈로 4번 조세법률주의에 있어서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자,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게 바로 과세관청에 대한 적용 요건들이 쭉 나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쭉 나열이 되는 겁니다. 공적인 견해 표시부터 쭉 나와요. 거기에 둘, 넷, 여섯 번째 줄에 보면 네 가지 요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세분화시켜서 5가지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네, 이것을 충족되어야 하는 바 신고납부 방식을 관세법에서는 채택하고 있어서 쟁점 물품을 감면 대상으로 신고하고 처분청이 수리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 견해 표명을 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결론적으로는 이제 좋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디에도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3번 심리 및 판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세요. 심리 우리가 또는 심의 좀 전에 보면 우리가 국외심은 심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위원회 아닙니까? 그것은 쟁송이 아니기 때문에요. 쟁송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심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끊어서 보면 심사에서 토의하는 게 심의예요. 근데 이 쟁송은 위원회가 하긴 하지만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의 주장이 맞다. 양쪽 주장을 다 보고 그것은 심리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관계, 사실관계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거. 이거를 심리라고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 그러면 심리라는 이 단어는 쟁송에서만 쓴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국외심 위원회 있죠. 여기는 조세심판이니까 위원회 있고 우리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위원회 있잖아요. 다 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심의와 심리가 구분되는 이유를 말씀드린 거야. 네. 자, 심리. 자, 쟁점상 결국 이 두 가지인데 거기에 다 사실관계. 뭐 나는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삭제시켰고 다에 있는 사실관계와 판단을 한번 봅시다. 갈로 2번에 있는 내용은 특성품, 즉 탁성품 통관 절차에 따라서 운송업자 등에 되어 있는 우리 목록 통관을 했고 그리고 상용견품에 해당이 된다 해가지고 이런 절차를 이행했다. 청구법인이. 그리고 이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갈로 3번. 천공절단되었거나 둘째 줄 통상적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 그리고 과세가격 그리고 위에 있는 형상 성질 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이러한 면제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사실들을 판단해 봤을 때 견품이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이제 단정짓기 위해서 즉 결정하기 위해서 이 주문을 적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뒤에 있는 내용에 있어서 땡땡땡이라는 것은 왜 땡땡땡이냐 하면 금액이 계속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요. 금액이 지금은 $150
150달러. 우리가 탁송품 특별 통관에 대한 목록 통관이 이루어지는 것은 150달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액도 150달러죠. 일원화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다 150달러라고 보시면 돼. 네. 넘어가셔서 다음 페이지로 하단에 8페이지 좌측편 하단에 쭉 설명해서 양쪽 입장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다 적고요. 마지막에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렇게 판단한다라고 적습니다. 위원회에서. 네, 그 내용에 보면 우측편 상단에 밑에서 넷째 줄 처분청에서 쟁점 물품의 형상, 수량, 거래 내용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 상형견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 표준 세액을 경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뭐 어찌 보면 당연하죠. 네, 그리고 처분청은 견본품을 제작하기 위하여 그 원부자재, 사실 이 원부자재를 제가 생략했는데 원부자재가 견품이냐?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최종적인 물품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즉 원재료인데 이것도 이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상형 견품의 범주로 볼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상당히 협약을 보면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 관세법에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명백히 언급이 안 돼 있거든. 그러다 보니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기획재정부라든지 이런 유권 해석을 많이 제기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상충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완 설명이 좀 부족한 것들은 결국 국외신문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유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 단계에 보면 상형견품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협약상의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나에 보면 조세법률관계 신의성실 원칙은 합법성을 희소하여 구체적 신뢰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비로소 적용되는 것으로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또 요건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공적인 견해표명부터. 맞습니까? 네, 똑같이 나열하고 있게의 경우 수입신고를 단순히 수리한 것인데 이 수리한 것 자체가 공적인 견해표명이, 이거는 제가 아주 많이 말씀드렸던 거죠. 단순 사실행위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그로 인한 신의성실 원칙 위배를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제가 볼 때 냄새가 난다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주장한 거지. 쟁점은 이 청구법인의 우리 담당 관세법인에서는 신의성실 원칙 위배를 주장하기보다는 이 원부자재 등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일부 경정 처분에 대하여 과세 처분을 위법한 처분으로 받기 위한 하나의 그냥 추가적인 내용으로 언급한, 어쨌든 이 사례를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5가지 과세관청에 대한 적용 요건이 있죠. 아시겠죠? 이거는 더 이상 예외가 없다. 보다시피 명확하게 정리를 하시고 서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라. 무조건 신의성실 원칙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전제로 한다라는 걸. 네. 자, 구체적인 사례로서 두 번째 예시가 더 재밌어요. 9페이지부터 시작되는 건데요. 자, 이 부분은 우리 이제 납세무자와 우리 관세법인이 승소한 사건인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의외로 처분청이 구멍이 많다. 예, 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것도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일단 과세 처분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상 너무 많아서 전부 과세 처분 때렸는데 누군가가 욱거리면서 이의 제기해버렸으니까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권시정을 해야 되는데 직권시정을 하지 않은 전형적인 사례다. 네, 이건 좀 공무원이 제재를 받아야 되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자, 처분개요에서 거기 1번의 가를 보면 유제품 등을 거래하는 업체로서 결국 핵심은 넷째 줄 협정세율 0%를 수입 신고하고 수리를 계속 받고 있었어요. 0%. 두 번째, 서울세관 분석실 분목분류에서 통보한 바가 있고, 이 문장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명시적,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냐가 중요한 거거든.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셋째 줄
2012년 11월 17일에도 분석 여부 결과를 참조하여 쟁점 품목번호를 역시 청구법인에게 통보했습니다. 이 세 번은 협정세율 0%거든. 0%입니다. 다 2013년 7월 31일 날 처분청은 평가분류원입니다. 평가분류원.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은 서울세관 분석실에 분석 의뢰한 부분이고요. 여기는 이제 평가분류원이죠. 우리 관세청. 네. 우리 평가분류원장이라고 공부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다가 의견을 근거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 분류를 바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0%가 아니라 5.3%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수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결국 부적색이다. 부적색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사건 요약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건데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아주 복잡합니다. 이걸 줄여서 지금 보면 핵심은 이건 거예요. 0%를 적용 계속 했었고 그 0% 적용의 근거가 중요한데 분명 의사표시를 받았다라는 거지. 통보를 받고 이것을 신뢰해서 난 0%한 것이다. 내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얘는 주장하는 거고요. 이 과세관청은 그게 아니다. 뒤에 주장을 보면 내가 명시적으로 그게 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중요한 건 그에 대한 소견 내용이 아주 부실합니다. 아니다라고만 얘기하고 근거는 언급하지 않고 어쨌든 5.3%가 맞다. 그러니까 5.3%에 대한 위법한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핵심 내용이 처분청 의견에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수업 목적으로 이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업 목적으로 봐야 되니까 나의 처분청 의견의 갈로 1번을 보죠. 청구법인은 소국과세 금지 원칙을 위배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신의성실 원칙도 위배됐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세관청은 소국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동종업계에서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수입하는 해당 물품에 대해서 수입 신고를 원래 다른 세번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국과세 금지의 적용 요건의 핵심은 뭐였어요? 비과세 관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종업계들 보면 너만 0%고 좀 과하게 얘기하면 다른 기업들은 5.3%로 다 수입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갈로 2번 신의성실 원칙이 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신의성실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셋째 줄 말미입니다. 동종업계에서는 동일 해외 공급자인 회사로부터 수입한 해당 물품을 일관되게 수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0%에 해당하는 20305에 신고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신의성실 원칙이란 이게 아니잖아. 상당주의 의무 이건 아니에요. 상당주의 의무 테만 이 부분은 신의성실 원칙에서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상당히 구멍이 많은 부분이죠. 어찌됐든 아무리 보더라도 이건 잘못된 처분인데 우리 주심 결과를 심리 판단에 있어서 다의 내용을 쭉 보면요. 상당히 비판을 합니다. 과세관청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소국과세 금지 그리고 왜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했는지 특히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했다에 대해서 충실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과세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그래서 다 취소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거기 다에 어디를 보시냐면 갈로 2에 역시 그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 과세원청에 적용되는 요건을 4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수업 목적으로 5가지로 나눈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그 내용을 언급하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공적인 견해 표명에 대한 예시도 갈로 2번의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행정규칙, 지시, 예규, 통첩, 회시 이 모든 것들이 공적인 견해 표시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셨어요? 그래요. 따라서 갈로 3번 이 청구법인의 주장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례로 넘어가셔서 자 반대의 결정이 내려진 건데 11페이지에 처분계획에 있는 가를 보면 여기도 이 청구법인 즉 화주인 납세무자는 5번째 줄 할당관세입니다. 얘는 0%를 신고하고 수리를 받았어요. 나를 보면 이 해당 물품 수입한 업체에 대하여 사후심사를 했고요. 그랬더니 셋째 줄
8%로 분류된다고 판단하여 부족세 그리고 거기 보면 가산세도 언급이 돼 있죠. 있어요? 예, 함께 경정 고지하였다. 즉 부가처분을 한 겁니다. 자, 이 경우 청구인 주장을 하는데요. 이해 가봐요. 청구인의 주장은 얘밖에 없죠. 그렇죠? 이건 뭐 냄새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한 겁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거예요. 이러한 사안은 누가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일단 행정심판을 빨리 끝내자. 빨리 끝내고 소송으로 가자. 라고 이제 판단하는 경우. 그러면 대충 제기하는 거죠. 그러면 빨리 끝나잖아. 심리할 필요도 없고 대충 보고 그냥 결정 나니까. 그리고 난 다음 이제 소송으로 가는 뭐 이런 부분인데 뭐 어쨌든 우리가 수업 목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나의 처분청 의견에 갈로 1번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했는지에 대해서 보시면 거기 넷째 줄에 대법원에 대한 의미가 지금 언급이 되어 있어요. 신고 납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권청이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이를 확인적 부가처분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또한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고납부 제도 하에서 수입신고 수리 효력에 오인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결국 청구법인의 주장 우리 읽어보지 않아도 나왔죠. 예, 수리했지 않느냐. 예, 이 부분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이론 시간 때 많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사실 정말 이 너무나도 많은 판례가 있고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끌기용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비판받아야 돼. 청구법인들. 좌우지간 다음 페이지 11페이지 우측편 11페이지 우측편 상단에 청구법인은 수입하면서 매 수입신고 건별로 사후세액심사를 모두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입증자료 없음이라고 갈로돼 있죠. 그리고 수입신고 수리 절차를 사후세액심사로 오인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이 되며 처분청은 이 사건 처분 이외에 청구법인의 수입신고에 대하여 사후세액심사를 실시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공적인 견해 표시를 표명한 바 없다. 그러니까 명확히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죠. 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소급과세금지 갈로 2번도 볼까요? 안 봐도 되겠다. 이거는 갈로 2번 보세요. 둘째 줄. 그 수입신고를 세관장이 수리했다라는 그 자체가 비과세 관행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본다는 건 말이 안 되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역시 3으로 넘어가셔서 11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줄 보면 비과세 관행의 성립 요건이라고 나와 있죠. 그거 다음 페이지 보세요. 12페이지 좌측편 상단에 보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 제가 이론반 때 해드렸던 내용들이 이제 쭉 언급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립이 되면 맞는데 이것이 아니라면 소급과세 금지를 위배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다의 사실관계 및 판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수업 목적으로 좀 볼만한 것은 12페이지 우측편 상단에 셋째 줄입니다. 수입신고한 내용대로 이해 없이 수리했다는 사실만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기 보기 어렵다. 두 번째,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9번째 줄이네요. 장기간에 거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해야 되고 비과세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비과세 관행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했다. 이 두 가지를 이 청구법인은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걸리면 좋겠다라고 그냥 함께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청구인이 아니라 우리 처분청은 두 가지에 대한 명백한 우리 판례 등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했고 그에 따라 심리하는 위원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죠. 그래서 기각을 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좀 냄새가 나는 거지만
제가 이걸 실은 이유는 신의성실 원칙의 지금 세 가지 사례를 봤을 때 그 세 가지 전부 신의성실 원칙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신의성실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경우라도 적용 요건에 대해서 명백히 언급을 하고 있고 그중 핵심은 공적인 견해 표명에 대한 여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는 그 범위에 대해서는 지금 사례 두 번째 우리 심리 판단에 있어서 그 범위까지도 또 언급을 해주고 있죠. 그렇죠? 따라서 이 내용은 눈으로 확인하셨으니까 어떠한 가세처분을 받더라도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했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세관청에 대한 적용 요건인 이 신의성실 원칙 적용 요건 5가지, 제 교재에서 5가지라고 했던 그 내용을 입증을 할 의무는 누가 있다? 다시 한 번 더. 청구법인이 납세무자가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에 대한 주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처분청은 반대로 아니다라고 또 입증을 하겠죠. 따라서 마지막 위원회가 심리해서 가지고 최종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쟁점은 결국 과세처분은 보다시피 소국과세다. 다 소국과세하는데 그 소국과세 금지를 위배했느냐 아니면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한 과세처분이냐를 주장하려면 최소한 소국과세 금지에 대한 적용 요건과 신의성실 원칙에 대한 적용 요건을 명백히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장하려고 한다면 결국 여러분들은 소국과세 금지의 적용 요건 3가지, 신의성실 원칙 과세관청에 적용되는 5가지 맞죠? 맞습니까? 네, 명확히 서술하실 수 있으면 돼. 명확히. 그리고 보다시피 하나의 사안으로 소국과세는 곧 소국과세 금지와 신의성실 원칙 둘 다 주장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위배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요. 자, 이거 말고도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만은 제가 하나만 더 하려고 했던 이유가 적부심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과세는 적부심사. 과세는 적부심사도 사실 똑같거든요. 절차는. 근데 과세는 적부심사의 사례에 있어서 과세전이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많이 주장합니다. 이건 소국과세 금지본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했다라고 만만한 거예요. 신의성실 원칙. 신의성실 원칙을 상당히 오인하는 거죠. 나는 신뢰했다요. 납세무자는. 나는 신뢰했다. 근데 신뢰했다라는 걸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를 놓치는 거고요. 그리고 신의성실 원칙을 주장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상황을 모르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부분을 활용하는 게 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올해는.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무기가 많아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12페이지 있잖아요. 12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사례를 3가지 봤어요. 12페이지까지. 그렇죠? 각각의 어디에 주안점을 두느냐 하면 각 당사자 간의 주장, 그렇죠? 청구법인의 주장, 처분청의 주장을 먼저 읽어보세요. 제가 스킵만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하여 위원회가 어떻게 심리하고 어떠한 논리에 의해서 판단하는지를 보시라. 그러면 왜 이쪽 파트에 제가 언급을 했다. 소국과세 금지와 신의성실 원칙에 대한 적용 요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으니 그게 맞춰서 우리도 답안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된다. 그럼 지금 사례는 직접 눈으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읽으세요. 말씀드렸다시피 읽으시고 어디로 오시냐면 4페이지, 5페이지 각각 적용 요건은 이 사례로 마침표를 찍으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침표를 찍으시고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적을 수 있도록 하시되 5페이지 좌측편 상단에 있는 과세관청에 대한 적용 요건 제가 4가지인데 5가지로 제가 구분해드렸다. 수업 목적상. 알겠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딱 되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신의성실 원칙과 소국과세 비교라는 하단에 있는 거 있죠. 우측편 하단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프린트물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